1. 영억 달러. 하나로 약 13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단 1년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왜 떠났을까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그곳, 중국에서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본의 대탈출, 그레이트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알던 잠자는 용은 이제 늙고 지쳤습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텅 빈 공장, 떠나는 CEO들, 그리고 멈춰버린 크레인들,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인가, 아니면 도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의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외국인 직접 투자 지표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이 붉은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이 중국을 손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세계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금, 그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흐름의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렌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붕괴와 그로 인해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이 거대한 격변 속에서 한국이 맞이한 뜻밖의 기회, 리쇼어링에 대해 심층 분석합니다.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왜 베트남과 인도를 넘어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그 경제학적, 지정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피크 차이나 론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달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이론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인구 통계입니다. 중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중국의 근로자 임금은 멕시코나 베트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 중국의 공장을 유지할 경제적 유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비용 효율성의 붕괴, 이것이 탈중국의 첫 번째 트리거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위기가 겹쳤습니다. 헝다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중국 내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갑을 닫았고 내수 시장을 보고 들어갔던 글로벌 기업들은 매출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엔진, 이것이 현재 중국 경제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 중국은 개방보다 안보를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부유를 내세운 기업 규제, 빅테크 때리기 등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자본은 겁이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만큼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이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방간첩법 개정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은 잠재적 간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장 조사나 데이터 수집조차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호한 법 조항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직원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글로벌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오르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직원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경영의 기본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제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탈중국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심리 요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하이 봉쇄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보완할 새로운 기지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또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첨단 기술 수출 통제는 중국 내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 델, HP 같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 압박과 기술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꼬리표가 아닌 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떠난 공장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알타시아, 즉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입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잇는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경제 벨트입니다. 이들은 중국을 대체할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인도입니다. 인구수에서 이미 중국을 추월했고
애플의 아이폰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젊은 인구,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승자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이동이 용이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생태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전자제품 조립과 섬유 산업에서 베트남은 이미 중국의 강력한 대체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타시아 국가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복잡한 관료주의입니다. 저임금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첨단 반도체나 바이오, 배터리 같은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은 아직 부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기회가 열립니다. 단순 조립은 인도로, 저부가 가치 제조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러나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최근 몇 년간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의 숫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명확합니다.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모두 국가 전략 기술이자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들은 싼 인건비보다 안정적인 기술 생태계와 숙련된 인재,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 혜택을 받기 위해 중국산 소재를 배제하고 한국에서 생산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아야 하는 배터리 기업들에게 한국행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건비는 비싸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중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화입니다. 한국은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입니다.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인건비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로봇이 24시간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인건비보다 전기료와 기술력이 더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물류 지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생산 단가가 중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비싼 한국은 옛말입니다. 이제 효율적인 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종말과 블록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한 중국, 그리고 나머지 세계를 위한 나머지, 공급망은 두 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첨단 제조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원하고 알타시아 국가들은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지난 30년 중국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던 제조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노동 유연성 확보, 규제 혁파,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쇼어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거대한 흐름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중국발 엑소더스는 한국 경제에 주어진 두 번째 도약의 발판입니다. 탈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조각배가 될지 아니면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세계의 공장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시 한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우시에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비 반입 제한으로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고사 작전입니다. 결국 최첨단 공정은 평택과 용인 클러스터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은 이 흐름의 정점입니다. 300조 원이 넘는 투자. 이것은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소부장 기업들까지 대거 국내로 복귀하거나 창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중국의 CATL, BYD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의 문턱은 높아만 갑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포항, 울산, 청주 등의 대규모 양극재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 가공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전구체 생산까지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은 탈중국 공급망을 가진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줍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호재이자 동시에 숙제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미국 시장을 잃습니다. 그래서 LNF, 에코프로 같은 소재 기업들이 새만금과 포항에 조단위 투자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강제 리쇼어링에 가깝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지며 고전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인도와 아세안, 그리고 미국으로 눈을 돌렸고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지어지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29년 만에 국내에 들어서는 완성차 공장입니다. 이러한 리쇼어링의 가장 큰 선물은 일자리입니다. 공장이 돌아오면 연구소가 오고 협력업체가 옵니다. 단순히 생산직뿐만 아니라 R&D,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지방 거점 산업단지의 부활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강성노조, 그리고 촘촘한 환경 규제. 기업인들은 한국에서 공장 짓는 게 제일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인허가에만 수년이 걸리는 관료주의는 속도전이 생명인 첨단 산업의 발목을 잡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원전 1기 분량의 전기를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하마입니다. 송전망 건설은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 돌리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 없는 리쇼어링 장려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우리만 리쇼어링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빨아들이고 있고 일본은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하며 반도체 부활을 꿈꿉니다. 전 세계가 제조업 유치 전쟁 중입니다.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쟁은 중국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홍색 공급망을 강화하며 내수 완결형 경제를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를 앞세워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같은 이커머스의 침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조 기반이 약해진 틈을 타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위험도 상존합니다. 제조업의 엑소더스는 하이테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때 중국에 진출했던 의류, 봉제 업체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소비자 불신, 그리고 납기 준수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동대문 패션 생태계와 결합한 스마트 의류 공장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리쇼어링은 AI가 주도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결합된 제조 공정은 인건비의 개념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제조 노하우와 AI 기술이 결합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 플랫폼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본래 제조업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금융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의 허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리쇼어링은 단순히 기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궤이 올려졌습니다. 배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 배를 한국이라는 항구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변화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차이나 엑소더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국국제렌즈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해도 원재료를 중국이 틀어쥐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인질입니다. 이것이 리쇼어링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가 리쇼어링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아프리카와 호주 광산을 누비는 이유입니다. 공장만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 조달 루트까지 탈중국화해야 진정한 독립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AI 붐으로 인한 HBM 수요 폭발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 그것이 우리의 생존 무기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LCD 시장을 중국 저가 공세에 뺏긴 후 우리는 OLED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OLED마저 중국이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이제는 차세대 마이크로 LED와 같은 더 높은 기술로 도망쳐야 합니다. 국내에서 기술을 보호하고 생산해야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 또한 부활의 백고동을 울리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양적 팽창을 했지만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거제와 울산의 도크가 다시 차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문제지만 이는 자동화와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프렌드 쇼어링의 시대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설적으로 차이나 리스크 덕분에 상쇄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북한의 도발보다 중국의 정책 변경을 더 두려워합니다. 북한 변수는 상수이지만 중국 변수는 예측 불가능한 난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중국보다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바이오 산업, 특히 CDMO 분야에서 한국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를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견제를 받는 사이 그 물량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의 해결사로 소형 모듈 원전이 뜨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첨단 공장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SMR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과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MR 생태계가 국내에 조성된다면 이는 제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리쇼어링의 성공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직결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이 지방으로 기업을 유인해야 합니다. 공장이 가면 사람이 가고 사람이 가면 문화가 생깁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골든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컬처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 만들면 왠지 힙하고 품질이 좋을 것 같다는 이미지.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문화의 힘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중국의 몰락, 알타시아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기술적 우위.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때 한국이 부상했듯이 지금 중국의 정체기는 한국에게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고 기술력도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디리스킹, 즉 위험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국과는 경쟁하되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와 경제 전략이 요구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도체학과 증설,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 개혁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타야 할까요? 리쇼어링 수혜주, 즉 국내에 공장을 짓고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건비 상승과 인구 감소 시대의 로봇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를 읽으면 돈이 보입니다. 19세기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었고 20세기 미국, 그리고 21세기 초반은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타이틀은 특정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를 가진 국가들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극화된 체제 속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의 허브라는 작지만 단단한 왕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ESG 경영 또한 리쇼어링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탄소 국경세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알리백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다면 힘들게 돌아온 기업들이 다시 짐을 싸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규제 혁파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리쇼어링은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것입니다.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도 유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지친 그들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안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 히든 챔피언들이야말로 한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기초 체력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것은 단순한 애국심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일자리를 지키는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과 AS,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가치 소비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또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촘촘한 연대는 한국이 아시아의 제조 요새로 자리 잡는 데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외교가 곧 경제입니다. 리쇼어링된 제조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도 기대됩니다.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소프트웨어 혁신성이 만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판교의 테크 기업들과 창원, 구미의 제조 기업들이 만나는 융합의 장, 그곳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에 강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때마다 우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차이나 쇼크 역시 우리 체질을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요. 2030년 한국은 G5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 강국이라는 기반 위에 AI와 바이오라는 날개를 단다면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중국이 비워준 자리는 준비된 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빈 의자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한번 바뀐 물길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최소 10년, 20년은 지속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의 관찰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엑소더스와 한국의 리쇼어링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평범한 진리가 다시금 묵직하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구 소멸과 부동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곳곳의 산업 현장, 밤을 잊은 연구소의 불빛, 항구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며 희망을 품어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한국의 무대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국제렌즈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보너스 인사이트입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탕핑 문화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경쟁을 포기하고 저욕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반면 한국 청년들의 창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의지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환율 문제도 중요합니다. 강달러 현상은 수출 기업에게 호재이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입니다. 리쇼어링 기업들에게는 환변동 보험 지원 같은 실질적인 금융 안전장치가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트남의 전력난 소식을 들으셨나요? 공장이 멈추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인프라 경쟁력인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 해결과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도의 부상은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지금은 협력 파트너지만 언젠가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공장은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갈 뿐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일은 내수 시장의 확대와 저렴한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리쇼어링의 완결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지정학적 상상력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길 바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깊은 분석 리포트는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한국국제렌즈 구독과 좋아요